사교육은 할 때 하더라도 공부의 중심축은 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핵심 철학인데, 집 공부를 하면 사교육은 필요 없나요? 대부분 집 공부라고 하면 집이라는 글자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사교육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교육은 할 때 하더라도 공부의 중심축은 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핵심 철학인데, 제일 먼저 중요한 시기가 저학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학년 시기에는 공부의 기술보다는 감정과 태도가 잡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정리도 해보고 틀려도 보고 놓치기도 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지, 그런 곳이 집인지 학원인지 그것을 병행할 수 있는지도 어머님들께서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학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그런 관찰과 대화와 아이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방에 오는 친구들도 오늘 배웠던 내용을 집에 가서 리뷰하도록 꼭 한 번씩 시키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이 그대로 다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거 그대로 학습 목표에 따라서 쭈쭈쭈쭉 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작게나마 리뷰를 해보는 것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게 진짜 공부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학부모님이나 제가 방학 때 아이들을 테스트를 많이 보내요.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원장님이나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친구들은 기본이 잘 잡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라는 건 문제를 그동안 많이 풀었네요, 공부를 잘했어요의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끝까지 매달려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감정을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집중해서 그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공부력의 기초, 자기주도 학습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키워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자리가 잡히고 그리고 자기의 성향에 맞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되게 못하거든요. 초등 수학까지야 당연히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 수학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심화까지 무조건 풀려야 되는 게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필요가 분명해졌을 때는 아이한테 학원을 같이 상담도 가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지 해서 사교육에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타이밍인데, 공부에 대한 기본 체력도 없고 기본적인 바탕도 없이 시작하면 이거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공부를 따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 다 비어져 있고 구멍이 뻥뻥 뚫린 채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그게 바닥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어디서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판단하건대, 내가 옆에서 보건대 우리 아이가 지금 사교육이 어떤 과목이 필요한지, 그래서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보시고 관찰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딱 맞게 보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다가 도와달라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하기 싫은 거죠. 그렇죠? 공부하기 싫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다고 다 풀어줄 수도 없고 그냥 해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 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그냥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엄마가 아는구나 하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많이 하는데, 일단은 아이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시하면 아이도 똑같이 엄마를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자체를 멈춰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을 무시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자제하도록 멈추도록 유도를 하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크게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분 내지 5분 정도를 주고 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앞에 있는 개념을 한번 찾아서 관련된 걸 한번 찾아보며 답을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볼래? 그리고도 안 되면 엄마가 도와줄게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정말 모르는 친구들은 그 답을 찾을 거고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빨리 끝내고자 꾀를 부렸던 친구들은 그 3분, 5분이 아까워서 다음부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움 요청도 공부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약간 고학년 친구들한테 하는 방법인데요. 칠판 앞에 서서 혹은 빈 공간에 어디까지 어떻게 풀었는지를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막혔는지까지를 본인 스스로 인지하게 만드는 거죠. 메타인지를 완전 확립을 하게 만든 후에 왜 막혔는지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주시거나 모르는 부분에 대한 한 줄 정도만 답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얻고 아 하고 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안 되면 그 다음 걸 더 힌트를 주시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다급하게 요청하던 아이들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거, 엄마가 바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 내가 내 힘으로 했더니 더 뿌듯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본인이 해보는 그런 습관을 갖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공부 외의 질문을 많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공부하기 싫은 거죠. 맞아요. 공부하기 싫은 건데 우리는 공부를 이끌어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또 무시하면 안 되니까, 무시하면 이 친구가 나를 똑같이 무시하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할 테니까 우리는 지면 안 되니까요. 첫 번째는 얘가 이 질문을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뜬금없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야기를 꺼내요. 왜 이럴까? 순간적으로 빨리 머리에 회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난 한국사를 공부하는 중인데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왕이 전쟁을 해서 이 왕권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얘가 뻗어나가서 지금 이슈 중에 세계 이슈까지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알겠는데 지금 그거와 관련된 이 전쟁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거지 하면서 공부를 원래 위치로 다시 돌려놓는 거죠. 관심도를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궁금했었던 시작을 찾아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그 짧은 시간에 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봤는데 얘가 이 생각을 왜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할 때는 엄마가 지금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낭비될 것 같아. 그래서 공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는 공부 시간 끝나고 휴식 시간에 우리 검색을 해서 찾아보자, 책을 통해서 찾아보자 라고 물어봐서 아이에게 그 키워드를 그냥 문제 교과서 끝에 살짝 적어 놓게 해요. 그러면 아이도 자신의 의견이 무시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신 쉬는 시간에 꼭 찾아주셔야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짚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가 키워드만 적어두고 다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